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은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오랜만입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개강이 됐습니다. 아하. 네. 학생들과 바쁜 시간이. 네. 네. 학생들께 저희 어떻게 인문결TV 홍보 좀 하셨어요? 네, 오늘부터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입니다. 네, 조금 네, 있다가. 네, 좋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그리고 시청자들께 유용한 방송 더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때 저희가 국제법으로 이 지소미아 문제 좀 자세하게 다뤄봤었거든요. 네, 전화 인터뷰도 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일본이 조금 지금 국격이 떨어진 짓을 하는지도 그렇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대응 방식도 저는 그때 5.5 대 4.5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물론 지금 5.5 대 4.5라는 건 뭐 정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조금 거시적으로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조금 거시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오늘 그 얘기는 조금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통보 이후에 한국 그리고 일본 더하기 미국까지 조금은 관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진짜 격변의 동북아입니다. 예, 뭐 일본은 뭐 예상했던 대로 뭐 워낙에 그냥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 제외하겠다 원래 뭐 그러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자꾸 계속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감스럽긴 하겠죠.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그걸 전체 그러니까 지구 지정학적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한일 관계 또 한미 관계, 뭐 미일 관계가 단순히 그 동북아에 한정된 게 아닌데 이제 국가 전략을 볼 때 너무 그걸 한정시켜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격변의 동북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65년 체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시스템이 변화하는 하나의 산통이라고 보겠죠. 65년 체제요? 네.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1965년에 이제 한일 기본관계 협약이 체결되면서 한일 국교가 또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형성된 그 체제인데요. 그 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일본의 하청 국가로서 한국을 상정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그런 종속, 지원이라는 건 일본 측 생각이고 사실은 우리로 보기에는 우리 보면 철저한 종속이죠. 일본의 종속이 종속됐었고 그다음에 안보 동맹 속에서도 안보 동맹의 하위 구조로서 편입되는 거지만요. 더 크게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특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종속돼 있습니다. 이 학문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은 무슨 연구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굉장히 패배주의에 기초하고 있죠. 놀래요. 예컨대 일본을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세계를 일본을 통해서 보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조금도 다른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어떤 세계 문제를 판단을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씌워준 안경을 끼고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번역해 놓은 거 예컨대 무슨 그런 뭐 영국이나 영미법 같은 뭐 이런 저희 분야 봐도요. 얼마든지 영국 책이나 미국 책을 공부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영미법을 번역해서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요? Sure. 그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나의 일본의 종속 국가로 편입되어 왔던 그런 65년 체제가 이제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점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탈일본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많이 나와요. 야, 한국이 좀 벗어난다. 우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네? 그거를 탈일본이라고 일본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소장님께서 프랑스 가 계셔갖고 지금 말씀을 못 주시지만 아니 분명히 많이 말씀 주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임상훈 소장님과는 그 일본 언론이 우리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받고 나서 어떻게 그걸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켜야 되지 않을까요? 뭐 대충 시간 맞추고 그렇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지금 현재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65년 그 기본 관계 협약 네. 이후로부터 쭉 해서 내려온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그렇죠. 이제 좀 변화가 해체되는 되는 거죠. 해체되는 거죠. 아. 일본은 그렇게 원했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찾았지만 일본은 마치 일본의 연방처럼 한국을 식민지라는 게 뭡니까? 원료와 시장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민, 자신의 사람으로부터 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생각을 한 거죠. 예. 또 하나의. 네. 그거는 뭐 영국도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는 심하죠. 네. 또 일본도 그와 같은 선발지국지 국가들의 전후의 그 국제정치 패턴, 대외관계 패턴을 따라가려고 했고 실제 상당 부분 한 50년 갔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워낙 일본보다 발전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의 그런 체제가 이제 체제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체제로 이제 전이돼가는 하나의 산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통이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뭐 지금 네. 하청 국가로서 또 학문적인 종속, 또 네. 기술적인 종속, 뭐 안보적인 종속 여러 네. 개 좀 말씀해주셨는데 좀 구체화시켜서 한일 지소미아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좀 네.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안보에서의 어떤 종속이 안보에서요. 있을까요? 예. 지금 한국에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거를 한일 관계 혹은 한미일 관계 정도로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서 보는데 네.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요번에 6월 1일 날 새로 발표됐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돼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예, 전략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건데 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지소미아하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기존에 그 지역 방위를 이제 동북아에 한정한다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이런 그 방위 조약에 기초한 동맹 관계를 네. 사실 일본은 죄송합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관계로 이렇게 삼각 동맹 관계로 이렇게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고 냉전 시기에는 그게 돌아갔죠. 네. 최근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떠한 유의미한 정보가 교환됐다기보다는 지금 많이 뭐 국회에서 김종대 의원도 그렇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실제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의 출발점인 이 동북아시아에서 네. 지금 이렇게 삐끗해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유의미한 정보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고 갔다라는 개념 그것이 깨졌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의 한쪽 축인 한미일 관계가 지금 무너진 거죠. 네네네. 약간 균열, 무너졌다기면 균열이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유감을 굉장히 표시하는 유감을 거고. 표시하는 거죠. 미국 입장은 달라요. 이 보고서들을 봐도요. 네. 우리 정부가 인식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미국의 실제 생각들은 많이 다릅니다. 매번 근데 그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고 네. 정부도 근시안적으로 야 이거 한일 지소미아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5.5대 4.5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년 선거의 양상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일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무슨 이렇게 일본이 화가 난다고 우리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세계 전략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는 내년 선거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었는데 정보는 안 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충 주면 되는 거고 네, 일본도 네. 안 줘요. 우리한테 안 그렇겠죠. 줘요. 예. 뭐 그리고 원래 원래 지소미아 자체 한일 지소미아의 그 명문의 규정에도 그 1급 기밀은 안 주기로 돼 있는 거고 2급 기밀도 또 타이밍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자기네 정보 코드가 노출되지 않은 정도로 분석된 정보만 주거든요. 예. 알짜배기 로데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 태평양 전략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쪽 중요한 출발점이자 축이 되는 이 한미일 관계, 이 관계에서 중요한 삼각축에서 한 축이 균열됐다라는 이런 고민하죠. 누구나 판 깔아놨는데 진짜 장사 시작하는데 첫 판부터 뭔가 균열이 되면은 이게
좀 미국 입장에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지금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동북아의 이 한 축이 지금 한미일의 3국의 공조라고 했을 때 네. 한국과 일본 느슨하긴 했었지만 있었는. 이 축을 조금 네. 불편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한 있으니 거죠. 미국이 유감을 표명하는 거는 당연하다.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뭘까요?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로 발표한 거죠. 네. 6월 1일자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요. 그 이제 미국 국방부가 네. 새로운 세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네. 기존의 전략은 각 지역별 전략을 연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네. 이제 동북아로 한정한다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이제 미국이 중심으로 네. 해갖고 이제 네. 삼각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 축에서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중국입니다. 2013년에 1대1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1대1로. 예, 네, 예. 벨트 앤 로드 그래갖고요. 저는 1대1로 그랬을 때 뭐지 이게? 네, 엄청난 계획입니다. 일일 우일신인가? 네. 이러고 그랬었는데 돈을 그냥 엄청 쏟았습니다. 벨트와 로드예요. 네, 벨트와 로드죠. 벨트는 이제 저기 서안에서 시작하는데 서안에서 네. 시작해서 이제 옛날 실크 로드를 가는 거고요. 로드라는 건 해상 실크 로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그 중국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데 중앙아시아를 관통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예. 세계 전략에 미국은 영국의 기본 세계 전략을 많이 따라가는데요. 네. 영국은 유럽에서 강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견제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세계 전략 전체에서 유라시아 대륙은 유럽, 러시아, 이슬람 세계 전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로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분열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를 절대 합치게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영국의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미국도 기본적으로 얘들은 다 분열시켜 놓는다 네. 얘기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굴기를 하면서 예. 돈을 가지고 서쪽으로 막 진출했습니다. 말이 2014년이 엊그제거든요. 네.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중국 가면은 뭐 1대1로 계획이라고 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그랬는데 요즘은 1대1로 계획이 전 세계 국가들의 전략 전체를 수정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 갖고 이란을 거쳐 갖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완전히 이렇게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징기스칸 같네요. 징기스칸 개념들이죠. 근데 과거에 실크로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걸 연결시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컨테이닝, 그러니까 봉쇄하기 위해서는 네. 각 지역별 봉쇄 갖고는 안 되고 동북아시아 한미일 연합에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거쳐갖고 유럽을 연결하는 외곽 방어선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요. 네. 인도를 일본 정도의 우방으로 설정을 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방위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 자, 이게 다 영국의 연방들이죠. 예. 영연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그야말로 대응하는 corresponding 이니셔티브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네. 이 전략의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동북아시아입니다. 한미일. 근데 엄격한 의미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동맹이에요. 그렇죠? 네네. 한미가 있고 각국이 있는데 네. 미국은 이것을 삼각 동맹의 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대만과 필리핀까지 연결하는 이 축으로 이 중국의 진출을 봉쇄를 했던 것이 지난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의 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이고 세계 전략의 기본이었고요. 유럽은 유럽대로 또 네이토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의 1대1로 계획으로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지자 이렇게 크게 에워싸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가 오늘 원본을 갖고 왔어요. 인도 파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 그런데요. 2019년 6월 1일에 왔습니다. 네. 이 리포트의 수준은 굉장히 좀 조악해요. 조악하고 영어도 저 같으면 영국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네. 근데 자기네들은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그 어떤 국제적인 질서의 요구에? 질서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몇 가지 사안 기본적인 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전략의 하나의 맹점은 돈이 많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다 연결시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기본 전략은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너희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독립 독자적 파트너로 그러니까 대주주로 참가하는 거다. 따라서 돈을 내라. 니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아유, 제가 이용준 교수님한테 배웠잖아요. 돈 내라. 그래서 분담금 막 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평택에 기지 있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니네들이 우리 지켜주니까 우리가 돈 좀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깊은데 이 1대1로 계획에 우리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서울까지 오진 않지만 결국은 연결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죠. 같은 대륙에서 연결돼 있는 네네네. 건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남북 간의 관계만 좀 이렇게 유연해진다면은 그냥 바로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거를 대응하는 그런 전략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그 TPP, 그 환태평양 경제 및 안보 동반자 그 파트너십 그 이니셔티브를 폐기하고 요새 뭐 TPP, 컴프레hen시브 TPP 나오긴 했지만 이제 다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둘이서 안 좋아? 지금 우리는 큰 판 짜놓고 하는데 네가 하고 있는 요 부분에서도 되게 견고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삐끗거려? 이런 식으로 왜 이래? 그래서 우린 유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판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랑 축이 물려다닌다 그랬죠. 이렇게 축을 물려다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이란하고 물려다녀요. 네네, 이란 그 호르무즈 저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맞습니다. 문제를 거기에서 이란이 사실은 굉장히 그 1대1로 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 맞부딪히는 곳이 이란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란은 석유도 많고 거의 석유 물동량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누가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어떤 도미네이션, 그러니까 지배권을 확보하는 해상 지배권을 갖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자꾸 파병을 요청을 하는 거죠. 니네가 이 전체 전략에 참여를 하려면 니네도 파트너인데 가라.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동부아시아 문제가 난데없이 중동에 있는 이란과 지금 이렇게 맞물려 다니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대만이나 필리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약간 그 원유 우리가 수입해야 맞습니다. 되는 석유 때문에만 좀 뭔가 이해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이런 군사 전략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세계 전략에서 그렇죠.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것이네요. 함의를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원유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육지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산업은 그렇게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좀 줄어들었고 최근에 뭐 그런 그 쉘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석유 자급도가 높아졌어요. 다시. 그런 바람에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 전체를 봤을 때 그 석유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석유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육지로 그냥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내겠다고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너희들 뭐하니?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 우리나라도 정말 뭐 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파트너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미국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낀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그 상황 변화의 추이를 좀 보고 있던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기 원수 같은 놈 저기 강남 내거리에 우연히 만나서 뺨 한 대 때리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면 좋은데 외교는 그렇게만 되진 않거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일본을 막
뭐 일본 열도 침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어쨌든 65년 체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독자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일본과 무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러므로 인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중재해 갖고 적극적으로 그 백색 국가 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놓쳤어요. 예. 제가 지금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잘못 네. 이해를 하면 일본이 지금 전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외교는 그렇게 감정만으로 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죠. 네. 이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지금 새로 나온 세계 전략하에서 미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앞서 그 6월 네. 1일자 이거 직접 그 다큐멘터리 갖고 오셨는데 네. 어떤 조항들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조항이라고는 하진 않고요. 네. 각 파트너 국가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냐를 얘기했고요. 기본적인 원칙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라고 해서 미국이 항상 하는 소리예요. 항상 뭐 그 국제법에 기초한 세계 질서, 우리는 법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각 나라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러는데 여기 서문에도 보면은 그 여기 굉장히 그 중국은 네.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seeks to reorder the region. 그러니까 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 leverage, 그러니까 이 뭘 바탕으로 하냐면 군사력인 현대화, 네. 그 다음에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전략, 네. 그리고 그 다음에 predatory economics라는 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그 약육강식의 막 포식자 이런 개념들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코어스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하에 나온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여기서 미국이죠. We will not accept the policies or action that threatens or undermine th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저기 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식의 정치인의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국가 안보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방위 전략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정제해서 articulate 했다고 하고요.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하고 그다음에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안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얼마만큼 준비성의 문제, preparedness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artnership, 그다음에 그 partnership은 하나의 network alliance로 만드는 promotion of a networked region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연계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그 키 액터로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요걸 뒀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은 액터라고 할지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여기서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기능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리비저니스트 파워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좀 더 이제 새로운 그 패권 국가로 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revitalize malign 액터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 위협적인 존재, 다시 힘을 얻어가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했고, 북한은 로그 스테이트, 역시 아직도 깡패 국가라는 표현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 좀 약간 국가 전략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략에 지금 이런 식으로 써요? 네, 로그 스테이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언론이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그렇게 어떤 논평도 아니고 이런 데서 로그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뭐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고요. 각 나라별로 각 나라를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개념들이 여기 좀 약간 이렇게 구술체로 이렇게 진술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뭐 일본과의 협력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한국도 비슷합니다. 28,500명 정도의 군인과 국무원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가 한 린치핀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축이 되고 있다.
평화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있어 중요한 린치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뭐 이런 거 보면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의 이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요. 네네. 이제 이게 지도가 보이시겠지만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1945년까지는 어떻게 됐죠? 일본이 있고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바다. 일본의 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945년,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 특히 만주, 그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과 그 다음에 만주까지 합치는 그런 일본 당시로서 그들의 대동아 공영권에 입각한 일본 제국, 제국 일본의 바다란 뜻이거든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얘기한 동해는 한국의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라는 뜻입니다. 동쪽. 네. 그러니까 근데도 아직도 뭐 Sea of Japan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뭐 네. 남의 나라 국방 전략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지리적 그 용어를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금 미국의 인식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교수님 이거 좀 보다가 보니까 네. 어떤 구체적인 군사 이 네. 세계 지정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네. 이 전략 안에다가 이렇게 약간 서문처럼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그야말로 유감일 것 같은데 그렇죠. 감정이 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략에 그런 걸 그 어떤 사전 모두 발언처럼 해서 다 이야기를 하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럼 속마음 잘 얘기 안 그러니까, 하고 그냥 하는데 바로 이렇게 액션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트럼프 스타일 아닐까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거. 그래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오바마는 오히려 손해 아닌가? 글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미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그 독립 이후에 네. 그 어떤 세계 전략이 항상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거였고 사실은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 거칠 것이 없었죠. 미국이 네, 뭐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계 전략에서 신중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이런 미국은 아니었거든요. 네. 수를 둘 때도 저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냥 저는 뭐, 보면서 예, 원래 뭐 이런 깡패 국가 그다음에 뭐 더 이상 뭐 이런 식의 중국의 뭐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1대1로 계획 같은 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요. 네, 네. 어쨌든 미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유럽하고 연결하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거. 근데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커갖고 이쪽 그 특히 서역 쪽 이슬람 세계 쪽과 연결이 많이 되죠.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슬람 세계와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국 역대 왕조의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교수님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비유가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이렇게 달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도는구나 정도만 알잖아요. 근데 또 한 걸음 태양계로 나가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을 데리고 지구 또한 태양을 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지금 뭐 남북 문제, 한일 문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도는 달 그리고 우리가 또 돌고 있는 태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국가 전략이 없다는 거는 뭐 이리저리 국제연구소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저런 전략들이 나오는 건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전체 세계 전략에서 왜 중소기업들도 그 대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봐야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건 싫건 어쨌든 초강대국들의 세계 전략을 잘 살피지 않고 만약에 그게 물결을 거슬리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 굴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중국의 그 거침없는 1대1로 전략과 미국의 그것을 포위하겠다고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그 다이나믹스 속에 우리가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의 그 생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생태적 메커니즘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 세계 전략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거든요. 그동안 약간 사건 대 사건 네. 이렇게 좀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을 네. 국제 관계를 좀 생각을 하는 네.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다층적으로 다각도로 좀 그러니까 넓게 정말 빈말이 네. 아니라 다각도로 네. 다층적으로 좀 큰 시야를 가지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왜 그 우리나라 외교계의 좀 고위 관료 한 분이 국립외교원장님이시죠. 네. 지금 일본과의 이 갈등 문제, 특히 그 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또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네. 정부의 기본 입장과 달라서 좀 반하니까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국제법학자로서 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그 주권 국가 사이의 갈등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아주 중차대하고 위중한 곳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네. 홍보 전략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일 어떤 그 홍보 전략으로 전 세계에 니네 자꾸 이렇게 갈등 일으키면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거 들고 갈 거야?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사회를 좀 그런 식으로 우리 입장을 홍보하고 환기시킨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단히 위중하고 중차대한 곳이고 우리가 정말 국가 전략을 통해서 신중하고 많은 준비를 통해서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할지 안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제소로 인한 그 사건도 그렇지만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본인 한 분의 그 국립외교원장님의 생각이실 수 있지만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포뮬레이팅하고 디자이닝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냥 앵벌이식으로 그날그날 메꾸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은 유럽이건 미국이건 정말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또 사법적 정의는 그런 식으로 또 실현이 되는 거죠. 엄중하고 엄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 전략으로 이것을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뭐 그냥 그렇게 가벼운 곳이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자꾸 우리를 그야말로 이렇게 티징할 때 쓰는 말이 국제법으로 좀 따져봐야겠어.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맨날 우리가 여러 번 따져봤지만 별거 없는데 지금도 없어요. 없으니까 왜냐면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일본이 분명히 잘못된 얘기들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차라리 또 그 홍보 전략을 잘 짜서 그 국제사회에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제가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그 인식, 이해와 인식의 그 정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뭐 지소미아와 딱 연결되면 중국의 1대1로 이란 호르무즈,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 저 전체 구도 속에서 지소미아가 갈 건가 말 건가 문제인데요. 이제 자꾸 미국에서 유감을 표현하는 게 단지 한일 간의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그러니까 연장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그 자신들의 세계 전략의 그 시발점에서 다소 균열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그 표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는 또 그 다 추후의 문제고요. 예. 근데 교수님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 배에다가 좀 발을 들이고 이걸 어떻게 운전을 해나가야 될지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요. 일본하고 다릅니다. 제 일본 친구들은 뭐 너희는 힘들겠다 그래요. 우리는 편하다고. 우리는 그냥 미국만 잡고 있으면 된다. 근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니까. 참 어려운 과정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죠. 근데 좀
좀 넓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희도 뭐 인문결 연구소에서 입장을 표명하긴 했었지만 찬성한다. 박수를 친다. 예, 그러니까 물론 박수 칩니다. 그렇죠.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한 발자국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 하에서의 이해를 보면 이게 조금은 갖고 있어도 될 만한 카드였는데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내년 선거까지 합쳐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합쳐갖고 전체 그 어떤 변수들을 한번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봤던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 안보 문제를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돼갖고 우리가 일본을 잘못한 건가 이런 식의 생각들. 일본이야 뭐 저렇게 지금 저런 나라고 일본은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사회주의가 떨어져요. 그리고 품위가 없고 이상하게 진짜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그야말로 박정희 때 라인 있잖아요. 기시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전범들이고 막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일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옛날에 사무라이 같은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양아치예요. 아니 사실은 이 65년 체제에서 벗어날 때도 됐고 벗어날 만큼의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벗어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5년 체제가 아니면 불안하게 느끼는 우리의 이런 심정을 일본이 교묘하게 또 활용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 내에 그것을 확대 재생산 연장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도 그 사람들이 토착 외구라는 개념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왜 일본이 5억 달러 줘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강도가 들어와갖고 사람 죽이고 다 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는 애가 너무 불쌍해서 5만 원쯤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걸 보고 감흡합니다. 근데 나중에 걔가 그 5만 원을 받아서 장사를 잘해서 먹고 살게 됐어. 그때 5만 원을 안 주셨으면 저희가 아직까지. 근데 보니까 부모 다 죽이고 그 집 다 불태우고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강점하고 침략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너희 식민 지배할 텐데 받아주겠냐고. 내가 철도 다시 깔아줄게. 다 해줄 테니까 학교도 넣어주고 그런 원전 더 처리해줄게. 이래. 해볼래? 뭐 이렇게 해볼래? 그런 소리들이죠. 참 알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오늘 65년 체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점에 한일 지소미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판을 크게 보자고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인도 태평양 전략 하에서의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 중국의 1대1로 전략 하에서의 우리나라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수를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깊어질 것 같아요. 방송 보시기 잘하셨죠, 여러분? 이거 모르셨으면 저희 방송 안 보셨으면 그냥 뉴스 보실 때마다 화내셨을 거예요. 아니 왜 미국은 이렇게 자꾸 유감을 말하는데 일본 애들 왜 자꾸 이래 이러는데 좀 큰 판을 이해하고 나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교수님 덕분에 저는 요즘에 뉴스 진행할 때 조금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뉴스에서는 전달을 할 때 직접 화법으로 전달을 하거든요. 뭐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할 때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말 중에 국제법상으로 뭐 따져보길 원한다는 둥 와서 그러니까 따져보자니까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뉴스 중에. 근데 이제 그 스트레이트 뉴스를 전달할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꼭 눌러가면서 그냥 읽어주죠. 하여튼 교수님 덕분에 조금은 국제법적인 그리고 조금 거시적인 시야가 생기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이 다양한 이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지금 11,000명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언제 늘려주실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